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어느 낯선 도시의 골목이었습니다. 한 남사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내에게 줄 꽃다발이 들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고된 하루의 노동 끝에 얻은 작지만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가 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한 대의 차가 급정거하고 건장한 사내들이 순식간에 그의 몸을 제압했습니다. 입이 틀어막히고 눈이 가려졌습니다. 비명은 짧은 신음이 되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이웃에게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국가가 모든 외교적 위험을 감수하고 지구 반대편까지 비밀 요원들을 보내 이 남자를 납치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은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불가능한 임무를 성공시키는 그림자 부대, 그리고 그들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아르헨티나에 숨어든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극적으로 체포한 작전을 꼽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학살의 설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정의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라비브의 법정에서 유리상자 안에 갇힌 채 재판을 받던 그의 모습은 인류의 양심이 거둔 승리의 상징처럼 기억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야기의 한 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평화의 축제여야 했던 위넨 올림픽의 비극입니다. 검은 복면을 쓴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선수단을 인질로 잡고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11명의 젊은 생명이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문명의 얼굴에 가해진 야만적인 테러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슬픔과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교과서와 뉴스를 통해 알고 있는 역사의 표면입니다. 정의의 심판과 비극적인 희생,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히만의 치포로 모든 것이 끝났던 걸까요? 위넨의 비극은 그저 어느 광신도 집단의 일탈 행위였을 뿐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 사건은 분리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편의 길고 잔인한 연극의 1막과 2막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불렀던 것의 이면, 그리고 복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또 다른 폭력의 시작을 알리는 서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록의 뒷장을 넘겨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피비린내 나는 진실의 무대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역사가 애써 외면했던 장면들 속으로 말입니다. 아이히만을 잡기 위한 추적은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잿더미 속에서 그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나치 고위 관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짜 신분과 지하 조직의 도움을 받아 남미의 어딘가로 숨어들었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모사드의 전신격인 기관들은 유럽 전역에 흩어진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으고 그의 흔적을 쫓았지만 번번이 허탕을 쳤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세상은 전쟁의 상처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당장의 생존 문제와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에게도 과거의 망령을 쫓는 일은 점점 더 힘에 부치는 과제가 되어갔습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역사의 먼지 속으로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발신인은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독일계 유대인 로타어 헤르만. 그의 딸 실비아가 한 청년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청년의 집에서 만난 그의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독일군에서 복무했다고 자랑처럼 떠벌렸고 유대인 학살에 대해 끔찍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리카르도 클레멘트. 헤르만은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그 악마의 그림자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서독의 검찰 당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히만이 여기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답장은 냉담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이스라엘에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 한 통이 잠들어 있던 사냥을 깨웠습니다.
모사드는 즉시 요원들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요원들은 클레멘트라는 남자의 허름한 집을 몇 주 동안 감시했지만 그가 아이히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저 그런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요원들은 그의 사진을 몰래 찍어 본부로 전송했습니다. 본부의 분석가들은 사진을 아이히만의 이sit 군 복무 시절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얼굴의 다른 부분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 변했지만 단 한 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의 모양이었습니다. 지문처럼 독특한 그의 왼쪽 귀. 두 사진 속 귀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리카르도 클레멘트는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거리는 이제 거대한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요원들은 평범한 사업가, 여행객으로 위장한 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가 아침에 집을 나서는 시간, 버스를 타는 정류장,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퇴근길에 들르는 가게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요원들의 심장은 매 순간 격렬하게 뛰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저 남자는 평범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운명을 책상 위 서류 한 장으로 결정했던 자, 유럽 전역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행 기차에 태워보낸 최종 해결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무심코 뱉는 숨결 하나하나가 죽은 자들의 원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작전명은 피날레. 이 지긋지긋한 역사의 한 장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교랭의 날, 요원들은 아이히만의 퇴근길인 가리발디 거리의 외딴 지점에 차를 세우고 잠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약속된 버스나 도착했지만 그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버스가 지나갔지만 역시 그는 없었습니다. 요원들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작전이 노출된 것인가? 그가 눈치챈 것인가? 수많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때 저 멀리서 또 다른 버스가 멈춰섰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서 한 요원이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아이히만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다른 요원이 그의 등 뒤에서 덮쳤습니다. 격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훈련된 요원들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재갈이 물렸습니다. 모든 것은 단 몇십 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히만을 비밀 아지트로 옮겨 며칠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이 그의 나치 친위대 시절 군번을 대자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관문은 그를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까지 무사히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주권을 침해한 납치 행위가 발각되면 걷잡을 수 없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이 뻔했습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축하사절단을 태우고 온 국영항공사 엘랄의 특별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히만에게는 승무원 복장을 입히고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해 만취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공항의 모든 검색대를 통과하는 동안 요원들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마침내 비행기 바퀴가 땅에서 떨어져 이륙하는 순간 기내에 있던 모든 요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임무완수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죽어간 동포들에 대한, 살아남은 자들의 책무를 다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의 재판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방탄유리 상자 안에서 자신은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인 평범한 관료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죄책감도 후회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거대한 악의 시스템 안에서는 얼마든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진실. 재판은 수많은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숫자로만 기록되었던 학살의 참상이 비로소 생생한 고통의 언어로 되살아났습니다. 결국 아이히만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시신은 화장되어 지중해에 뿌려졌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의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은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2년 후 1972년 뮌헨, 서독은 나치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독일을 보여주기 위해 평화와 환희의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단 역시 복잡한 감정 속에서 독일의 발을 디뎠습니다. 과거에 학살이 일어났던 바로 그 땅에서 유대인의 후손들이 당당하게 국기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역사의 화해와 치유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은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담장은 낮았고 경비는 허술했습니다. 누구도 비극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월 5일 새벽 어둠을 틈타 8명의 괴한이 담을 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이스라엘 선수단 속소로 침입했습니다. 저항하던 역도 코치와 레슬링 선수가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고 나머지 9명의 선수와 코치들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화의 제전은 순식간에 테러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테러리스트가 발코니에 나타난 사진은 뮌헨 올림픽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200여 명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테러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대신 아히만 작전을 성공시켰던 자국의 특수부대를 투입해 구출 작전을 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자국의 주권 문제이자 독일 땅에서 또다시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찰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전 세계의 텔레비전이 선수촌을 생중계하는 가운데 인질들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독일 경찰은 테러리스트들을 공항으로 유인해 저격수들을 이용해 제압한다는 어설픈 작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작전은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저격수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장비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테러리스트들은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즉시 눈치챘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공항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테러리스트들은 인질들이 타고 있던 헬리콥터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했습니다. 9명의 인질 전원이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다음 날 텅 빈 올림픽 주경기장에는 추모 음악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선수단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동료들의 관을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은 깊은 슬픔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아이히만을 잡아 법정이 세웠던 정의는 무력했습니다. 문명세계의 법과 질서는 자국민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텔아비브의 정부청사 깊숙한 곳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아히만 재판이 정의의 영역이었다면 뮌헨 이후의 작전은 명백히 복수의 영역이었습니다. 골다 메이어 총리는 비밀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모사드에게 단 하나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을 모두 찾아내서 죽여라. 법도 재판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피해 대가만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집요하고 잔혹한 암살작전 중 하나인 신의 분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사드는 뮌헨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검은 구호단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핵심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 명단은 살생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히만 납치작전이 외과수술처럼 정교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 신의 분노는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요원들은 유럽과 중동의 여러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납치나 체포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물을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제거했습니다. 로마의 한 거리에서는 번역가로 활동하던 목표물이 집 앞에서 12발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파리에서는 한 피에로 간부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저격당했습니다. 키프로스의 한 호텔방에서는 침대 밑에 설치된 폭탄이 터져 목표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베이루트에서는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여장을 한 채 해변으로 상륙해 피에로 지도도 3명을 동시에 사살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대담한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방세븐은 점점 더 교묘하고 잔인해졌습니다. 목표물이 전화를 받는 순간 수하기에 설치된 소형 폭탄이 터져 머리를 날려버리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독이 묻은 초콜릿이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모사드의 암살자들은 유령처럼 나타나 목적을 달성하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어떤 망설임도 자비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승인한 연쇄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 복수국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았고 폭력의 악순환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1973년 노르웨이의 작은 도시 릴레 함메르, 모사드는 위넨 테러의 총책임자로 알려진 알리 하산 살라메가 그곳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요원들은 며칠간의 잠복 끝에 살라메로 보이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남자는 영어관에서 막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임신한 아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순간 요원들은 차에서 내려 그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작전 성공을 보고받은 본부는 환호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끔찍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죽인 남자는 알리 하산 살라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로코 출신의 평범한 식당 종업원 아흐메드 부치키였습니다. 그저 목표물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방금 아내와 함께 보았던 영화표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모사드 신화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던 그들의 총구가 무고한 사람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 복수에 누림은 그들이 괴물과 다를 바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누르의 경찰은 현장에서 작전에 가담했던 모사드 요원 일부를 체포했고 이스라엘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국제적인 망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신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사드는 결국 수년에 걸친 추적 끝에 진짜 알리 하산 살라메를 찾아내 베이루트에서 차량 폭탄으로 암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다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도시 한복판에서 거대한 폭탄을 터뜨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히만을 체포하여 문명세계의 법정에 세웠던 그 정교하고 신중했던 조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암살 집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히만 납치로부터 시작된 60년의 추격은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했던 정의의 서상은 뮌헨의 피를 거치며 무차별적인 복수의 광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헤즈볼라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등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이스라엘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흘려진 무고한 피와 복수가 낳은 또 다른 증오의 씨앗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릴레 함메르에서 남편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던 임신한 아내의 절규는 과연 누구의 정의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이히만 작전은 성공한 작전이었기에 정의의 구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의 분노 작전 역시 목표물 대부분을 제거했기에 성공적인 보복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의 행간에는 차마 다 쓰지 못한 희생자들의 이름과 작전에 참여했던 요원들이 평생 짊어져야 했을 인간적인 고뇌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방아쇠를 당기기 전 수없이 망설였을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복수라는 뜨거운 열망 아래 그들의 인간적인 감정은 마모되어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웅과 악마를 구분합니다. 아이히만은 절대 악이었고
그를 심판한 모사드는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뮌헨의 테러리스트들은 야만적인 살인자들이었고 그들에게 복수한 모사드는 단호한 응징자였습니다. 하지만 릴레 함메리의 비극은 그 명확해 보였던 경계선에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를 위한 행동이 무고한 피를 불렀을 때 그것을 여전히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복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살인은 상대방이 행한 살인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그들이 그어놓은 선 위에서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의의 편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무고한 식당 종업원을 아내의 눈앞에서 쏘아 죽이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정의가 혹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폭력으로 비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손에 국가의 안보와 동포의 복수라는 무거운 사명이 들려있고 눈앞의 목표물을 제거해야만 그 임무가 완수된다면 당신은 방아쇠를 당기기 전 얼마만큼 망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의 실수로 무고한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을 역사에 어쩔 수 없는 부수적 피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영웅 혹은 괴물이라 부르며 안전한 거리에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바로 그 역사의 한복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면 당신의 모습은 지금 당신이 상상하는 모습과 과연 같았을까요?